날개 환상통 김혜순 시집이잖아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2019년인가요? 근데 시집치고 두께가 꽤 두껍네요. 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새의 시집. 왜 새의 시집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제일 앞에다 배치를 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은 시인으로 봐서는 자기 인생 전체의 시집이고, 시인이 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말을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이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의 시집이란 것은, 새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무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나무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나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야. 근데 나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나무를 움직이게끔 만든 건 오로지 새밖에 없는 거야. 나무한테다가 새를 깃들게끔 집을 만들어주고, 나무가. 그 새가 나무의 열매를 물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씨를 퍼뜨리기도 하고, 나무 꽃이나 이런 것을 묻혀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수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의 영혼인 거야. 나무의 발인 거야, 이것이. 바람이나 구름에 대해서도 시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관련해서 영혼이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새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바람이나 구름은 네. 구체적이질 않아요. 나무한테 와서 나무를 갖다가 흔들기도 하고, 바람은. 구름은 저 위에 높이 떠가지고 자기하고 외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 버리는. 스쳐 지나가지요. 네. 자기한테 영혼같이 깃들지를 못하는 그 존재고, 새라는 것은 둥지를 틀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말도 할 수 없고, 네. 표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폐증 같은 나무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준 것이 새예요. 아, 방금 자폐증 같다고 하니까 예. 양한다 시인의 나의 작은 폐쇄병동이 생각났어요. 거기도 벚나무 가지고, 예. 폐쇄병동이라고. 나무는 폐쇄병동이에요. 네. 그 폐쇄병동을 누가 그 폐쇄병동에서 나오게 하느냐. 네. 그 마음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날아가게끔 영혼으로서 교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새, 벌, 나비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 나비, 개미, 새가 그 둥지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벌레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새는 근데 이렇게 활동 반경이 훨씬 넓어요. 멀리도 날아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무에 깃드는 새라는 것은 가장 큰 새가 황새나 해오라기 이런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잔잔한 새들이야. 근데 떼지어 다니잖아요, 또. 그렇지요. 잔잔한 새들은. 예, 네. 기러기라든가 이런 것은 와서 깃들지를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비둘기가 와서 깃들기도 네. 하고, 뱁새나 참새나 개똥쥐바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다 깃들거든요. 딱따구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새의 시집이라는 것은 영혼의 시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 새하는 순서, 그 순서의 기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순서, 기록. 시의 발자취. 예, 네. 자기가 살아온 꼭 시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혼을 좀 투영을 하죠, 시에. 그렇죠. 시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과 자기의 발자취와 자기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물과 교감이라든가 이것만 쓴다고 하지만은, 시인이 쓰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인생과 자기 이웃과 자기가 혼자 고민했던 거, 자기 발자국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 안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올라서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면 소매 속에서 깃털이 빠져나오는 내게서 새가 우는 날의 기록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가. 신발을 벗고 난간 위에 섰다는 것은 아주 절벽 같은 데서 서서 이 시를 쓰고 나의 기록을 이렇게 해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영기 시인의 그 폭포라는 시를 네. 보면은 난간의 폭포 끝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네. 예, 똑같은 거예요. 시인은
인생 제일 끝들이, 남이 가지 않는 제일 끝들이, 언어의 끝들에 가가지고 난간에 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 네. 그 난간 끝들이에 가고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혼자 난간 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봐야죠.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끝에는 다 그 난간 끝에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첫 발자국 같아요. 발자국들이. 예, 그 언어의 그렇죠. 끝에 간다는 느낌이 항상 처음 대하는, 내가 처음 밟는 천여지 같은 느낌. 예. 눈을 감고 두 팔 벌리면은 소매 속에서 깃털이 삐져나오는 내게서 새가 우는 날의 기록. 그러니까 겨우 날개짓 하기 위해서 깃털 하나가 나오고 그 난간에 하나 쓰면은 깃털 하나가 나오고 난간에 쓰면 깃털 하나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깃털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날 수 있는, 진짜로 시인으로서 자기의 기록을 하나하나 새겨갈 수 있는 그 깃털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 보면은 잉크 깃털이 꽂아져 있잖아요. 펜에. 예전에. 그래서 그 깃털이 왜 거기다 그거를 꽂아놨을까.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시를 보니까, 아, 날아가라고. 자기 생각과 영혼이 이렇게 마음껏 날아가서 활개를 좀 치라는 의미에서 깃털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새의 뺨을 만지면 새하는 날의 기록. 여기서 새하는 날의 기록 그랬잖아요. 그 앞에도 새하는 순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연도 보면은 새하는 여자를 보고도 이런 것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새하다, 새하는 이런 말들은 하다. 그 말은 무슨 것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새라는 것은 여기서 영혼이지만 시인을 말해요. 새를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야. 시인으로서. 그렇게 본다면 새하다, 새하는 이런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행동, 시인이 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는 새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새로운 언어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수행하는 행위,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객체와 객체가 어떤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적으로 묶인 그렇게 병렬성을 띈 걸로 봐서 새한다는 거는, 왜 새가 먹고 싸고 그 다음에 날아가고 지저귀고 이런 그 일상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말 같아요. 그렇죠. 영혼도 포함되지만은 내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가지 행적과 궤적들. 그 새하는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시인이 하고 있는 순서, 새하는 순서, 새하는 날의 기록, 시인이 시를 쓰고 있는 기록, 새하는 여자를 보고도,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는 여자를 보고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새하는 날의 기록, 새의 뺨을 만지며, 새의 뺨을 만졌다는 것은 시인이 시를 쓰고 있었다,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새하는 날의 기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상에서 영혼과 어떤 자아를 찾는 행위의 기록, 그런 날의 기록. 그래서 공기는 상처로 가다가고 나를 덮은 상처 속에서 광대뼈는 뼈쪽하지만은 당신이 세게 잡으면 뼈가 똑 부러지는 그런 작은 새가 태어나는 순서. 시를 쓰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상처로 가득하고, 공기는 어떤 상처예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는 공기는 상처로 가득해. 숨 한마디 한마디 쉬는 때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상처와 가슴 아픈 걸로서 다 그걸 거쳐서 이 시 한 편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 들숨과 날숨의 반복 속에서. 그래서 남들은 그냥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마시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시인이 숨 한 번을 들이쉬고 숨 한 번을 내뱉는 시간마다 모두가 상처고, 상처 속에서 광대뼈는 뾰족하지만은 당신이 세게 잡으면 그 뼈가 뚝 부러진다는 거야. 그 새를 만들어가고 했던 뼈가 뚝 부러져 버리는 거야. 시를 써가는 과정이 뚝 부러져 버리고 뚝 부러지고 인생이 뚝 부러지고, 시 한 편 써보려다 보면은 저쪽 일이 안 되고 해갖고 그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하는 거, 뼈가 똑 부러지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야. 시인이나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요. 많은 방해가 있고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경제적인 것이나 명예가 많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라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대학 교수하고는 또 시를 전문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잘 못해. 다행히 소설가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소설 한두 편이 히트를 쳐가지고 유명세라도 좀 타면은 먹고는 살지만은 그 뒤에 연작이 나오지라면 또 묻혀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암만 좋은 시를 써도 그것이 히트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시인의 시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 지금 현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인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죽어야지만이 서서히 알려지지 않나요? 시가. 그렇기도 하지요. 죽어서도 네. 잊혀져요. 그래서 광대뼈는 뾰족하지만 당신이 세게 잡으면 뼈가 똑 부러지는 그런 작은 새가 태어나는 순서다 이 말이죠. 작은 새. 이제 조그마한 나의 그 시가 태어나는 순서. 새하는 여자를 보고도 시가 모르는 척하는 순서. 그러니까 시를 쓰는 여자를 보고도 그 시가 깃털에 펜에 싹 깃들여서 앞 글자가 뒷 글자를 끌고 가고 저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의 뮤즈가 찾아와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 같아요. 예. 시는 도망가고 있는 거야.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쫙 하는데 온 것 같다 해서 딱 쓰려고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야, 시는. 그 정현우 시인의 각도의 비밀에서 그 고양이와 사과, 그 마녀 해가지고 계속 게임하듯이 놀듯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를 간다는 얘기죠. 언어가 머리 위에 이렇게 맴돌다가 네. 계속 흩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다른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퍽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원한다고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는 죽어가지만 새는 점점 크는 순서란 말이죠. 이거 여자는 죽어간다는 건 뭐예요? 여자로서의 자기의 삶과 여자로서의 간직하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이런 것은 점점 죽어가지만은 거기에서 시는 점점 커가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자라간 거야. 이 영혼은. 시의 영혼은 여기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죽여버리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죽이고 일반적인 삶을 죽이고 그리고 시가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만큼 계속 그 새가 크고 있는 거죠. 그 숨을 쉬면서. 죽을 만큼 아프다고 죽겠다고. 두 손이 결박되고 치마가 날개처럼 찢어지자 다행히 날 수 있게 되었다고. 두 손이 결박됐다는 것은 모든 일상적인 삶이 결박됐다. 그 말이에요. 다 묶여버렸다. 시에 몰두가 됐다. 치마가 날개처럼 찢어지자. 날개처럼 찢어지면 더 자유롭죠. 치마 안에 다리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두 손이 결박되고 그 치마가 날개처럼 찢어지자는 것은 갇혀있던 치마가 찢어져서 자유롭게 날아가고 나서부터 치마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나서부터 네. 제대로 된 시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다. 여자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나서부터서 시를 좀 쓰게 됐다. 이런 말이 되지요. 그렇죠. 여자로서의 삶, 고정관념 이런 거를 다 벗어버려야지 내 시가 그 새 학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예, 그렇죠. 다행히 날 수 있게 되었다고. 나는 종종 그렇게 날 수 있었다고. 문득 발을 떼고 난간 아래 새하는 일종의 새소리 번역의 기록, 그 순서. 난간 아래 새하는, 그 문득 발을 떼고 난간 아래 새하는, 그 시 쓰는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 일종의 새소리, 시인의 소리, 그거 번역하는 기록이고 그 순서다. 이 시집은. 그런 말이지요, 여기서는. 밤의 시체가 부푸는 밤에 억울한 영혼이 파도 쳐오는 밤에 새가 한 마리 세상의 모든 밤의 꼭지를 입에 물고 송곳같이 뾰족한 에베레스트를 넘는 순서. 그러니까 참 그 멋지잖아요. 이런. 네. 밤의 시체가 부푸는 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시체처럼 잠자고 또 모든 것이 잠들어서
있는 그 시간에 시체, 이승과 저승 같으면 저승의 세계가 부풀어 오르는 그 밤에 혼자서 자기 영혼만 끼어갖고 있는 거야. 네. 그 시간에 억울한 영혼이 파도쳐오는 그 밤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밤에 새 한 마리 시인이 시를 쓰는 언어의 하나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밤, 그 모든 밤을 새 한 마리한테 다 넣고 있는 거야. 시를 쓰는 데다가. 그래서 밤의 꼭지를 입에 물고 송곳같이 뾰족한 그 날카로운 산을 혼자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 정상을. 그래서 시 한 편을 내놓기 위해서 그 정상을 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곳 같은 에베레스트 정상을 혼자 넘어본 사람만이 정상 끝트리에 뭐가 있는가 보고 끝트리에서 자유를 스스로 만끽하는 거야. 그때 자유가 오는 것이에요. 아우성을 치는 건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만 치고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치마를 버리고 치마가 찢어지고 두 손이 결박되고 치마가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에서의 두 손이 결박됐다는 소리거든요. 내 손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손이 결박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치마가 찢어졌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활동이 다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그것을 거치고 나서야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넘는다는 거죠. 시를 쓰는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검고 작아진 새가 손으로 감싸질 만큼 작아진 새가 그러니까 이 새는 어떤 새예요? 시인의 영혼이에요. 시어고 시어를 쫓아가고 있는 영혼이고 작아지고 작아진 언어의 끝터리를 쫓아가고 있는 시인의 사고예요. 앙헬포프나 콘나코 생각이 나네요. 입술을 맞대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 새가 새의 혀는 새손처럼 가늘고 태아의 혀처럼 얇은데 그 작은 새가 이불을 박차고 내 몸을 박차고 흙을 박차고 나가는 순서. 앙헬포포나 쿤나쿠오 심해 한 10,000m 이상 내려가서 사는 심해요. 눈이 거의 없어요. 낙차해져가지고 바다 속 압력 때문에. 그것 같이 그렇게 시면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앙헬포포 끝틀에서 떨어진 폭포처럼 그런 심정으로서 시를 써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계속 발끝을 버리면서. 그래서 입술을 맞대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는 새가 그러니까 뭔 말인가를 몰라. 무슨 언어인가를 몰라. 그런데 나한테 영혼을 안기면서 자꾸는 무슨 말이 있어. 시인한테.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새의 혀는 새순처럼 아주 가늘어서 정말 잡기가 힘들어. 그 말이 조잘거리기는 하는데 새의 말인데 시인한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아의 혀처럼 아주 얇아. 태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뭔 말인가 하고 있어. 이게 어떤 암흑 속에서 혼돈 속에서 아직 형체가 일어나지 않는 태아가 옹알이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새가 이불을 박차고 내 몸을 박차고 이거 무슨 말이야. 이불을 박차고 내 몸을 박차고 그 말은 봄의 새싹이 그 이불을 박차고 지상 위에 있는 이불을 박차고 내 몸을 박차고 새싹이 뾰족하게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듯이 흙을 박차고 나가는 순서단 말이죠. 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서. 그 영혼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순서다. 이 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불을 박찬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잠들 때 덮는 게 이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체, 육체를 정지시키고 그 잠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거에 따른 그 장벽도 다 벗어 던지고 몸을 박차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신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박찼다는 말은 내 육체를 던지고 그렇죠. 영혼이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그런 순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깨어나는. 그래서 그 이불을 박차고 지하의 그 흙, 대지의 은폐
그것도 박차고 나와야지 시어로 또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흙을 박차고 또 나가야 되죠. 예. 봄의 새싹들이나 이 모든 사물은 땅 속에 묻혀갖고 있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라든가 이걸 알 수가 없지만은 네. 그것이 흙 위에 있는 이불을 박차고 튀어나왔을 때 그 흙을 박차고 나갔을 때 자기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 아니에요. 시어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인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상을 가지고 그걸 연결을 해서 그걸 박차고 끄집어내놨을 때 이것이 어떤 말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결탄코 새하지 않으려다 새하는 내가 결탄코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 새라고 말하는 내가 이 삶을 뿌리치리라 결탄코 뿌리치리라 이 삶을 뿌리치리라 결탄코 뿌리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쓰고 만족을 하고 내 시가 완성됐네 이러면은 그 다음 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완성이 없잖아요. 시인한테 모든 창작이라는 게 새로운 그 하나의 시가 태어나는 거는 또 다른 미생의 시를 또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그 과정이 되니까 뿌리쳐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탄코 새하지 않으려다 새하는 나라는 것은 그냥 그만 쓰겠다 포기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새하지 않고 시를 쓰지 않으려다가 다시 또 시를 쓰는 내가 결단코 이 시집은 책은 아니지만은 시인의 시집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 삶을 뿌리치리라 그리고 또 결단코 뿌리치리라 하면서 물에서 솟구친 새가 날개를 터는 그러면서 나왔던 이 시가 날개를 털면서 나오는 이 시집이 이 말이에요. 이 시집이 제가 본 시집 중에 엄청 두꺼운 시집이에요. 이 정도 두꺼운 시집이 없는데. 예. 그래서 물에서 솟구친 새가 날개를 터는 이 시집이 시방 지금 새의 시집엔 시간의 발자국이 쓴 낙서 내가 지금까지 써온 이 기록 네. 이 시를 만들어왔던 모든 기록이 이 시집에가 있는 이 기록 그 낙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연필을 들고 가나다란 새의 발이 남기는 낙서라고 네. 했어. 낙서가 어떤 창조적 작업에 몰두한 결과이죠, 사실. 예. 네. 혹은 낙서 속에서 유서. 네. 그 낙서 속에서 쓴 유서다. 나의 유서다. 매일같이 유서를 쓰고 있었다. 나는. 네. 시 한 편 한 편이 다 유서다. 나의 유서다. 나의 발자국이고 나의 기록이고 시인의 기록이면서 나의 유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시집은 새가 나에게 속한 줄 알았더니 내가 새에게 속한 것을 알게 되는 순서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는 줄 알았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 시집은 그 시가 나에게 속한 줄 알았더만은 내가 사실은 시에 속한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거야. 네. 자기 자신이 시 속에 있었다는 거야. 시인으로서 시를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시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순서의 뒤늦은 기록이다. 그것을 다 적으면 이 시집을 벗어난 종이처럼 얇은 난간에서 발을 떼게 된다는 약속.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기록이다. 발을 떼게 된다는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시집을 벗어나 종이처럼 얇은 난간에서 발을 떼게 된다는 약속.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기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그동안은 창작을 해왔지만은 이게 언어로서 책으로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시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다 각자의 방식으로 향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 같아요. 예, 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서는 이미 끝난 거다. 내 발에서는 떠났다.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기록이다. 이것은.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시로 나온 것이 이 시집을 전체를 읽어가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한편 소개를 했잖아요. 고인고인군인가요? 이별부터 먼저 시작했던가?
예. 고인고인 곤도 하지 않았어요? 아, 안 올렸구나. 예. 저는 이별부터 먼저 시작했다. 그거 네. 해설한 줄 알았는데 고인고인고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올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나이가 꽤 되셨거든요. 시를 쓰다 보면은 나이 들면은 잘 안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시인보다 훨씬 뜨거운 시 같아요. 예. 저는 이 시인은 네. 천부적으로 네. 시를 쓸 수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한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런 시가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원래 태생적으로 몸에 예. 그 영혼을 갖고 계신다니까. 네. 이게 보통 2, 3년 되면은 네. 신기 떠나듯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뭐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거를 막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인들도 보면은 기점이 한 50대 중후반, 60 넘어가게 되면은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그 아침이라는 시 소개했던 그 시인 이름, 임유영 시인. 예. 그 시인도 그거 있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 근데 네. 거기도 아마 60까지 갈 때까지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다는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70까지 쓰실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이런 무드거든요. 네. 그런데 언어가 훨씬 훨씬 더 미려하고 좋죠. 뛰어나요. 상상력이. 김혜순 시인은 진짜 대단한 시인이에요. 80대 때 나온 시를 제가 볼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네.